희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저 양반의 조기에 있음으로써 우리가 희망이라 생각한다. 대규모 정리해고 문제를 6개월 이상 신파업과 직장 개소 등으로 갈등을 빚어온 한진중공업 노사가 오늘 노사협상을 타결했습니다. 그 오전에 파업 철회를 선언했습니다. 체류액과 그걸 다 뚫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눈물부터 나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린이나 여성들 다 패고! 그게 니네가 하는 경찰이야! 이 사람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부 같이 갈 수 없는 상황으로 사람이 죽어갑니다. 제발 이제 그만 여기까지 멈춥시다. 그만 좀 멈춥시다. 얼마나 더 죽여야 됩니까? 이제 그만 좀 멈춥시다 제발. 새로운 출발입니다. 웃으면서 끝까지 함께 투쟁! 이제 그만 좀 멈춥시다 제발. 안녕하십니까. 한겨레 조홍섭입니다. 지난해 6월 11일이었죠. 그날은 한국노동운동사, 사회운동사를 통틀어 역사적인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희망버스가 정리해고에 맞서 158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던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이 있는 부산 영도로 출발한 날이었으며 1차 희망버스는 전국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모인 750여 명의 시민들이 영도 조선소 앞에서 김 지도위원과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을 격려하며 밤샘 촛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희망버스는 그렇게 첫 출발을 알렸고 이후 한진중공업 노사가 잠정 합의안을 만들고 김진숙 지도위원이 크레인 농성을 마칠 때까지 모두 5차례 열렸습니다. 희망버스는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연대와 나눔의 싹을 보여준 사건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희망버스 이후 탈핵버스, 생명버스, 평화비둘기 등 다양한 연대 운동이 자생적으로 벌어지는 등 희망버스가 이후 사회운동과 시민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로부터 꼭 1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한겨레 TV 이슈 토론에서는 희망버스 1년을 평가하고 희망버스가 남긴 연대 정신이 어디로 향해야 할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제 오른쪽에 희망버스를 기획하고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송경동 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옆에 309일 고공농성을 하셨던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김진숙 지도위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 아마 가장 바쁜 분 중에 한 분일 텐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그 옆에는 정동영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진중공업 파업은 물론이고 모든 고통받는 현장에 참가하고 계시죠. 맨 끝에는 이현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작가님은 희망버스에서 가장 두드러진 활동을 하셨던 어린이책 작가 모임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탑승객들을 대표하는 그런 분으로 모셨습니다. 오늘 토론은 무슨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싸움을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그때 같은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한 자리에서 그때를 돌아보면서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는 그런 성찰과 전망을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아무쪼록 깊이 있고 앞으로 꼭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말씀들을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진행하면서 여기 계신 패널뿐만 아니라 시민 여러분들께도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과 SNS를 통해서도 소중한 의견을 받겠습니다. 많이 참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토론의 첫 번째는 우선 아까 잠시 화면을 보셨었는데요. 희망버스 1년을 돌아보는 그런 것을 짤막하게 패널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걸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어디 강연을 도대체 한 달에 몇 번씩 하세요? 지금 뭐 엄청 바쁜데요. 그러니까 희망버스를 타고 오셨던 수많은 분들께서 사실은 못 만나고 가셨었잖아요. 아예 이제 봉쇄되고 뭐 연행되고 이러면서 못 만나고 가셔서 저도 물론 이제 그분들에 대한 그리움들이 크고 그분들도 또 저에 대한 애틋함들이 크고 이래서 이렇게 만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전국에서. 그래서 뭐 하루에 어떤 때는 2군데, 3군데, 오늘도 강원도로 갔다가 이제 지금 여기로 오는 길입니다. 네. 주로 강연하고 또 다른 활동은? 재판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 재판을 받는데, 참 답답한 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정리해고를 반대해서 크레인에로 올라가서 309일을 살았던 사람인데, 재판이 정상적이라면 이 정리해고가 옳았는지, 그리고 합당했는지, 뭐 부당했는지, 이걸 따지는 게 저는 재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거 침입이거든요, 지금 제가 걸려있는 게. 그래서 그 크레인이 주거 시설이냐, 아니냐. 그 주방이 있냐, 화장실이 있냐. 그래서 그게 이제 없다는 건 판단이 되니까. 직접 만드셨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기둥이 있냐, 없냐. 그래서 기둥은 없다, 우리는. 그 다리, 크레인 다리가 4개가 있고, 이제 저쪽 변호사는 그게, 이제 검사는 이제 그게 기둥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지금 싸우고 있으니까 참 이게 재판이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하여튼 하면서도 우습습니다, 그래. 송경동 씨는 구속도 되시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죠? 지금 다리는 아직도 지팡이를 짚고 계시던데. 예. 뭐, 작년에 딱 이맘때였던 것 같습니다. 옆에 계시는 김진숙 선생님 올라가 계실 때 2차 희망의 버스를 제안하고는 사실 뭐 잡혀갈 것 같다는 걱정도 있었지만 집에서 편하게 못 다니겠더라고요. 그래서 짐을 싸들고 나와서 그 후에 한 8개월 만에 집에 들어갔었던 것 같습니다. 하고 뭐 나와서는 사실은 제 꿈이 이제 목발 기룽전자 비정규 투쟁 당시 이제 다리를 다쳐서 그때 제가 2차 희망버스 때까지도 목발을 짚고 내려갔었는데요. 그래서 빨리 목발을 떼고 구두를 신고 구두를 좀 닦아보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번에 나와서 구두는 몇 번을 그게 한이 맺혀서 닦아봤고요. 아직 직립보행은 못 오고 있는데요. 조만간 직립보행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나와서는 어디 먼 곳으로 여행이라도 한번 다녀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중간에 저희 쌍용자동차에서 22분 두 번째 노동자 가족 희생자 나오는 날부터 어쩌다 보니 다시 쩔룩거리면서 나와서 대한문 분향소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요 근래는 그래서 다시 집을 나왔습니다. 6월 16일 날 오후 1시에 여의도 공원에 작년에 희망의 버스 했던 사람들 다시 만나서 쌍용자동차 22분의 죽음 위로하고 함께 연대하는 날을 가져보자 이렇게 제안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그 얘기는 나중에 한번 자세히 예. 소개를 해 예, 주십시오. 예. 정동영 의원께서도 희망버스를 인연으로 해서 그때 부산 영도구에 출마하실 생각이었죠? 그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럴 뻔했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정치 인생이라고 할까? 거기에도 희망버스가 예. 많은 영향을 주었겠죠. 많이 배웠죠. 그리고 저한테 많이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줬고요. 사실 정치를 하면서 제 발이 땅에서 많이 떨어져 있었구나. 허공을 딛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희망버스 그리고 한진에 가본 횟수를 치니까 15번 갔어요. 그리고 기자회견을 한 12번 했나요? 5번의 희망버스, 그리고 또 청문회 등등. 그 과정에서 내가 너무 세상을 쉽게 판단하고 또 그렇고 정치를 그렇게 해왔구나 하는 그런 반성과 성찰의 기회였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 놀라웠어요. 하나는 김진숙이라는 사람이 놀라웠고, 또 그 가치관 그 시민들이 놀라웠고, 이게 정말 김진숙이 희망이고 또 우리 시민들이 희망이고, 그러면서 지금 1년 지나서 생각하니까 그때는 괴롭고 악몽 같았지만 지금은 또 그립기도 해요. 지난 건 다 아름답게 또 느껴지잖아요. 그 당시에는 고통스러웠어도. 예. 그때 정 의원께서 김지도 의원 내려오셨을 때 환하게 웃던 사진이 꽤 많이 실렸었죠. 세월이 벌써 그거 예. 한 6, 7개월 됐죠. 벌써. 예. 희망버스는 벌써 1년이 됐고요. 네. 세월이 속절이 없네요. 그러네요. 우리 이 작가께서도 그때 수많은 이름 없는 시민들이 참가를 했었고, 네. 그 가운데는 사진이나 영화, 음악 하던 그런 예술인들도 많았었죠. 네. 어떠셨습니까? 그 이후에? 저는 일단 좀 전에 영상 보면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다시 했어요. 그때 생각이 났는데, 그때 너무너무 무서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정말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지켜보기도 하고 이제 참여하기도 했지만 그렇게 진심으로 무서웠던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김지도 의원님이나 그 한진중공업 노동자들 걱정하는 것도 있지만 뭔가 제가 되게 마음을 잘 못 추스를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놀랍게 희망버스가 가고 이런 분위기가 됐는데, 그러니까 잘 내려오시지 못하는 일이 혹시 생기거나 결말이 좋지 않으면 그런 되게 공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1년이 지나서 웃으면서 이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때는 저도 뭐 다 그런 감동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했지만, 지금은 망각이 빨라서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지냈냐고 물으시면 먹고 사느라고 바쁘죠. 이제 먹고 사는 일로 바쁘게 지내고 있고요. 그때 경험을 무슨 작품으로 만든 게 있습니까? 제가 단편 동화를 하나 쓴 게 있긴 있는데, 저는 옛 이야기의 느낌으로 쓴 건데 보시는 분들이 크레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마음이 있었고, 탑에 오르면 생각하게 됐네요. 네, 그랬었고 그냥 그러고 있고, 저희가 갔던 거는 그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어린이책 작가 모임이라고, 저희가 줄여서 더 작가라고 하는데, 제가 이게 저희 티셔츠예요. 일부러 입고 왔는데 같이 갔었어요. 그래서 저희 모두 저랑 비슷한 마음이었던 것 같고, 지금 다 먹고 사느라고 바쁘지만 뭔가 좀 해볼 수 있는 게 없지 않을까 짬짬이 고민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몇 달 되지 않았는데 사실 하도 바쁘다 보니까 다 잊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희망버스 당시를 좀 떠올리기 위해서 당시 얘기를 잠깐만 해보죠. 아마 그 송시인께서도 제일 잘 아마 그 과정을 잘 알 텐데, 그 기획한 과정, 그때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전 개인적으로 여성들을 모시고 사는 운명인가 봅니다. 2008년도엔 기룽전자 여성 비정규직 투쟁 붙어서 다녔고요. 그 다음에는 용산에서 용산 유가족 어머니들 모시고 한 1년 살았고, 그 다음에 우리 김진숙 선배님을 바라보면서 또 한 1년 살았어야 됐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제 주변 사람들까지 해서 사실 개인적으로 빚 갚는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저희 2008년 기름전자 투쟁할 때 저희 김진숙 선배님이 직접 오셔서 그때 아마 인쇄였을 것 같은데요. 그 거금을 저희들 힘내라고 주시고 가셨던 걸 사실은 오늘 처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액수가 어느 정도나? 그건 밝히기가 좀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 평인들 입장에서는 참 큰 거였습니다. 그런 마음이었고 늘 그런데 함께 해주셨던 선배님이셨고요. 그래서 지켜야 된다 생각했고 그 당시 서울에는 사실은 쌍용자동차 15번째 희생자가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예고 문제에 대한 공분이 굉장히 컸고요. 그 당시 서울 시내 반려공조 코리아 그리고 재능교육 1600일 된 재능교육 그리고 또 1600일이 넘은 콜트콜테 이런 분들이 서울 시내에서 다 문화제, 추모제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자주 거의 매일 만나다시피 했거든요. 그때 사실은 희망버스의 첫 기획은 그 동지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렵게 힘들게 고립돼서 싸우는 우리 김진숙 선배에게 우리가 아래로부터라도 고통받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알지 않냐, 외로울 거다, 우리 연대 가자 했고 그 후에 그런 마음을 용산참사 대책이 그리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그리고 백계환 선생님 계시는 노남의기 추진이 그리고 촛불 시민분들께 제안을 했고 다들 받아주셔서 그걸 가지고 이제 공개적으로 제안을 했던 거죠. 거기에 이제 수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그 과정에서 저희 홍대 비정규직 투쟁할 때 정말 성심으로 같이 해주셨던 우리 김여진 씨와 날라리 분들도 같이 이제 함께하게 됐고요. 그리고 아마 2차 가면선 트위터 뭐 이런 SNS의 힘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1차 다녀오고 나서부터 폭발적으로 이 관심과 연대들이 늘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때 10배 이상 2차 때 참가자가 늘었었죠? 예, 모두가 불가능한 일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했는데 수많은 곳에서 우리 사회에 그렇게 건강한 사람들이 많다는 걸 보여준 것 같습니다. 185대가 생겨나는데 정말 놀랍더라고요. 뭐 퀴어 버스, 장애인 버스, 교수 학술 버스, 보건의료 버스, 청소년 버스, 도시 빈민 버스, 이주 노동자 버스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말씀하신 더작가 버스, 그리고 두리반에 연대했던 인디 밴드 버스,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희망의 버스가 뭐 하루 이틀 사이에 한두 대씩 연락들이 오고 세워지기 시작해요. 아마 그런 게 지난 10수년 사실 자행되었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그래서 한 900만 명이 비정규직이 되는 이 엄혹한 현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쌍용자동차 15분의 희생자들을 보면서 생겼던 안타까움, 거기에 이제 김진숙 선배님이 보셨던 목숨을 건 헌신과 투쟁, 이게 저희 모두를 이렇게 끌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 희망버스란 말 자체가 그리 특별할 것도 없어 보이는데 만일 그때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의 정리해고를 저지하기 위한 뭐 버스 이렇게 붙였다면 별로 인기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 장명을 누구 하셨어요? 저희가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희망의 버스로 있고 뒤에 깔깔깔이 붙었잖아요. 우리 힘들수록 기운을 잃지 말고 희망을 가지자. 이것도 사실은 쌍용자동차 죽음에서 비롯됐던 거예요. 그 당시 15분이 쌍용자동차에서 정리해고자들 속에서 돌아가시니까 주변에 이런 노동자들이 다 어깨가 무너져 있고 얼굴이 웃지를 못해요. 너무 어두워요. 그래서 야,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희망을 얘기하지 않으면, 대안은 없더라도 희망을 얘기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 무너지겠다. 그래서 희망이라도 얘기를 하자. 그래서 희망버스 붙였고요. 비행기나 기차를 하지 않은 건 사실 버스가 좀 쌉니다. 그래서 버스로 했고요. 그 김진숙 지도위원께서야 뭐 수많은 그 상념들이 스칠 텐데 그 6월 11일 전후에서 특별히 기억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뭐 그때까지도 제가 이제 150일이 넘었는데도 뭐 교섭이 되거나 뭐 상황이 진전되거나 이런 기미가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2003년도에 이미 김주익 지회장이 거기서 129일 만에 이제 목숨을 끊었고, 그런 공간이라 그런 어떤 압박감들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에 대한 부담들이 굉장히 컸었는데, 그 6월 11일 날 희망버스 오기 전날 사측에서 용역 깡패들을 대규모로 이제 고용을 했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크레인에서 내다보니까 뭐 관광버스를 그 앞에 쫙 대놓고 거기서 시커먼 옷 입고 노란 화이바 쓴 젊은 친구들이 뭐 끝도 없이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특수선문부터 해서 그 조합원들이 이제 용역 깡패들이 온다 그러니까 이제 지키고 있었죠. 그래서 거기를 짓밟고 조합원들을 두드려 패고 소화기로 뿌리고 소화기로 때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있는 데서는 특수선하고 정문은 안 보여요. 근데 이제 이미 거기가 다 무너졌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동문으로 오는데 동문은 보이거든요. 제가 있는 곳에서. 그 조합원들이 이제 다 무너지고 마지막에 이제 동문으로 이렇게 가는데 그날 비가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옷들을 이렇게 입고 그 뒷모습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다 깨지고 마지막 남은 문을 사수하러 가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얼마나 마음이 참담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뒷모습이 그대로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 이제 막 그 소화기 막 뿌리고 막 소리 지르고 방패로 내려치고 이러는 걸 다 보면서 이제 위에서 아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무너지더라고요. 막 그 용역들이 들어와서 점거하고, 그리고 조합원들이 다시 이제 크레인 모틀 이렇게 지나가는데 다 다리 절고 부축하고 이러면서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실 뭐 희망버스가 온다 그러는데도 저는 사실은 잘 몰랐거든요. 희망버스가 누가 오는지도 몰랐고, 그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알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 희망버스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정말 마지막 희망이었었어요. 근데 예, 전혀 몰랐던 상황에서 그동안에 노동자들이 지원 와서 시위하고 했을 때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오면 되게 구호 외치고 같이 이제 투쟁하다가 12시 되면 이제 다 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더 일찍 그 시위대가 대우가 무너질 거라고 짐작하진 않았어요, 혹시?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투쟁 전문가들이 아닌데. 그렇죠. 그런 마음도 있었고, 그냥 워낙 다급한 상황이고 절박한 상황이어서 누구라도 좀 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이 우선은 컸고, 그래서 그때 이제 버스를 부산역에 대놓고 사람들이 걸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그 촛불이 이렇게 넘실넘실 이렇게 이제 그때는 이미 해가 져서 밤이었으니까 이렇게 넘실넘실 이렇게 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크레인 이쪽으로 담아래 오는 거 보니까 뭐 애기들도 오고 가족 단위로 오고, 앞에 이제 뭐 백기환 선생님이나 문교현 신부님이나 뭐 이런 박창수 열사 아버님이나 이렇게 어른들 쓰시고, 그러면서 이제 뭔가 이렇게 막 마음이 뭉클한, 그러니까 그동안에 민주노총이나 금속노조 집회를 몇 차례 하긴 했었지만 그때 보는 거하고는 또 다른 이런 느낌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뭐 이렇게 담을 넘어 오셨더랬잖아요. 용역들이 다 점거를 하고 있었으니까. 저도 몰랐거든요. 깜짝 놀랐거든요. 담 넘어오는 거 보고. 그건 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전술이었으니까. 그래서 담을 넘어서 이렇게 이제 넘어오시는 걸 보고, 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라는 생각들을 했었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뭐 저 같은 선수들 같으면 야, 이거 담 넘어가면 벌금 나올 텐데 이제 이런 생각을 먼저 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 전혀 없이 이제 저를 만나겠다는 일념으로 오셨던 분들이니까 그런 용기들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네. 그 뭐 이 얘기는 아무리 길게 들어도 점점 더 얼마나 보태서 제가 예. 말씀드리면 새벽 3시쯤 됐어요. 새벽 3시 반. 제가 종종 얘기합니다만 전 정치를 하니까 연설을 많이 듣잖아요. 제가 뭐 노무현 대통령 연설, 명연설도 듣고 김대중 대통령의 그 연설도 듣고 뭐 많이 다 들어봤지만 지금까지 평생 들어본 연설 중에는 김진숙 연설이 최고였어요. 6월 11일 그날 희망버스 가고 새벽 3시 반 저 고공에서 새벽 3시 반이니까 세상은 다 괴괴하게 잠들어 있고, 근데 담 넘어온 그 수백 명의 우리 시민들과 젊은이들은 이제 그 크레인 아래 도로에 이렇게 연주해 있고, 근데 저 하늘에서 이제 카랑카랑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살다가 보니 이런 날이 오기는 오는군요. 첫 대목이 그렇게 시작하죠.
삶과 죽음의 경계를 헤매고 있을 때 천수보살의 손으로 저를 받쳐주신 여러분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그걸 들으면서 밑에서 다들 이렇게 눈물을 줄줄 흘리고 하던 그 장면이 저는 굉장히 그 장면이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정 의원이 이 말씀을 지금 하셨으니까 사실 이 희망버스는 이 정치인들에게는 상당히 위기였지 않습니까? 그건 정치가 제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그렇죠. 못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일어선 건데요. 그때 이제 정 의원께서 혼자 정치인 체면을 살려주신 셈인데 정치인으로서 느꼈던 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해주셨는데요. 근데 역시 이제 말씀처럼 정치가 이제 고장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방방곡곡에 문제 없는 곳이 없지만 그러나 이제 곳곳에서 비명과 아우성이 들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농성도 하고 시위도 하고 그 상징적인 데가 이제 85호 크레인이었고 한데 그러면 그 같은 그 아우성이 있고 고통이 있는 곳에 사실은 정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정치가 갈등 해결 능력이지 않습니까? 근데 있어야 할 정치의 역할이 없으니까 그게 당연히 이제 불신으로 이어지는 거죠. 불신이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무관심 그리고 뭐 그놈이나 이놈이나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다시 또 위기의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근데 이제 정치와 한진, 정치와 우리 김진숙 의원과 관련해서는 참 좋은 하나의 그 성공 사례를 만들어냈다고 할까요? 아, 정치가 기능을 하면 그래도 좀 기여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러니까 국회가 아마 그 재벌 그 총수를 불러내서 청문회 한 게 십몇 년 만일 겁니다. 한보 청문회 이후에 한 십몇 수년 만에. 그리고 이제 8월 18일 날 청문회를 하고 이제 그래도 해결이 안 됐잖아요. 양보를 안 하고. 그래서 두 번째 이제 국정감사 청문회는 안 나올 줄 알았어요. 하도 이제 그 당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아유 이거 이제 안 될 모양이다. 정말 그 재벌 총수로서는 그 견디기 어려운 뭐 그런 그렇죠. 저 청문회인데 두 번째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더는 또 불러낼 방법이 없잖아요. 두 번까지 나왔는데. 그날 10월 7일인가 국정감사 끝나는 날인데 이제 저녁에 이제 그 식당 국회 식당에서 이제 밥을 둘러 앉아서 먹는데 거기에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고 뭐 저 노동부 장관도 있고 이제 다 있었어요. 제가 푸념하듯이 자 대한민국에 지금 입법부, 행정부의 책임자가 다 있고 여기 노사가 다 있고 이렇게 모여서도 문제를 풀지 못하면 도대체 정치라는 건 왜 있냐? 도대체 국가라는 건 왜 있느냐? 이러면서 이거 저 밥 먹을 일이 아니라 장관이고 저 여야 간사고 위원장하고 그 조회장하고 그 마지막 담판을 좀 한번 해봅시다. 그래야 정치가 있다는 걸 국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지 않겠소? 이제 결국 그 자리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권고안이라는 게 아마 이게 최근에 그 노사 문제 관련해서 국회가 그런 좀 뭐 창의적 노력이라고 할까 긍정적 역할을 한 것은 그때가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요. 최종 타결안이 거의 비슷했었죠. 그렇죠. 이제 권고안하고 뭐 거기서 조금. 네, 물론 이제 당시에 그 여당 대표가 홍준표 대표였는데 조선소 노동자의 아들이어서 제가 그렇게 설득했어요. 만나서. 당신이 조선소 노동자의 아들인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당신들한테 여권에도 부담이 있다. 그리고 당시 이제 여당 그 간사나 원내대표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이 문제를 풀었으면 하는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청문회도 만들어지고 또 권고안에도 좀 협조를 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그런 비명과 아우성이 있는 곳에 그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정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이현 작가님께 같은 질문을 던져보죠. 어떻게 해서 그 희망버스에 참여하게 되셨는지. 예, 제가 이 대본에서 질문을 보고 첫 번째 든 생각이 그러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게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 근데
그 희망버스 내려갈 때 그 버스에서 그 내려가는 동안 돌아가면서 발언을 하고 뭐 노래도 부르고 이런 시간을 이제 가졌었어요. 근데 그때도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끼리도 얘기를 했는데 그냥 뭐랄까 다들 나름의 마음으로 갔던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나의 희망을 찾고 싶은 그런 마음들 같은 거요. 제가 어저께 이제 어느 중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만나고 왔는데 애들한테 얘들아 어른들이 뭐라 그래 요즘 세상이 먹고 살기가 좋대 많이요 그래요. 입을 모아서 취직이 된다 그래 안 된다 그래 안 된다 그래요. 그리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걔네들도 다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과 그동안 돌파구를 찾을 수 없었던 여러 가지 답답한 마음들 그런데 저기 어떤 사람이 올라갔는데 계속 거기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또 거기에 가는 1차 희망버스가 있었고 그래서 뭔가 내 마음에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걸 찾아서 갔던 것 같고요. 그게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 갈 수 있었던 건 제가 생각나는 장면이 있는데 2차 때 이렇게 벽을 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물대포를 쏘겠다고 경고방송을 하잖아요. 노약자들을 뭐 빨리 비켜라 어쩌고 이제 방송을 하는데 저희는 평균 연령도 꽤 높았어요. 그래서 다 게으르고 체력도 안 좋아서 뒤에 이렇게 쳐져서 있다가 그 경고방송을 하니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우리는 노약자니까 좀 비키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있긴 있었는데 그냥 그런 우리도 가서 마음을 보탤 수 있다는 여지 같은 걸 줬던 것 같아요. 희망버스는. 네. 근데 혹시 네. 저도 학교 다닐 때 시위 네. 같은 거 네. 하다 보면 네. 마지막 순간이 네. 참 갈등의 순간이 오거든요. 네. 이걸 끝까지 네. 갈 거냐 아니면 네. 이만하고 네. 좀 파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마음이 들기도 하고 네. 솔직히. 네. 그런데 밤샘 네. 그 농성을 하고 이럴 때 시민들이 계속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거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파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있었고요. 저희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여기 좀 빨리 좀 쟤네 좀 비키라고 그래. 이렇게 하고 힘도 들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런 강박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의가 대단한 결의가 없고 밤새 막 이렇게 분노와 결의를 불사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지만 졸다가 깨다가 하면서도 여기에 내가 있는 것이 소중한 시간이고 저기에 있는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 같은 걸 줬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랄까 돌아설 수 없는 것도 있고 돌아서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그 시간에 같이 있으면서 나도 만나고 김진숙 지도위원도 만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만날 수 있는 좀 굉장히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네.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연대를 한다. 자신의 권리를 찾는다 이런 거는 뭐 엄청난 결단을 요구하는 그 집회를 한번 간다 하더라도 물대포 맞을 거, 추루액 맞을 거, 연행당할 거 이거를 다 계산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저도 뭐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왔으니까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더랬는데 이번에 제가 독일을 이렇게 가서 이제 그 프랑크푸르트 영사관 앞에서 쌍용차 집회를 이제 했어요. 그 이제 거기도 집회하니까 경찰이 제일 먼저 오더라고요. 뭐 띄워 하고 이렇게 왔는데 우리 이제 뭐 경찰을 보니까 뭐 긴장을 바싹 한 거죠. 저것들은 뭘 쏠래나 이제 체류액이 먼저 날라올 건가 물대포가 먼저 날라올 건가 이제 이러고 이제 있는데 경찰이 와서 묻는 게 뭐가 불편하십니까 이래 묻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당황스럽더라고. 그래서 너들이 불편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래 당신들을 이 시위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우리는 당신들을 보호해야 될 임무가 있는 사람이라 불편해도 비킬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옆으로 이렇게 물러나더라고요. 우리가 시위가 끝날 때까지 지켜보고 있다가 끝나고 나니까 서로 안녕하고 이제 이렇게 헤어지는 걸 보면서 전 정말 난생 처음의 경험이었거든요. 그게 경찰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빠이빠이하고 헤어질 수도 있는. 그래서 전 그게 본연의 임무다. 그러니까 그냥 모이기만 하면 집회를 신고한 것도 전부 연행하고 뭐 쌍차 같은 경우 대한문 분향소 신고된 장소에도 그 와가 몇 번씩 지금 침탈을 하고 뭐 모금통까지 들고 가고 뭐 이건 경찰의 본연의 임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언제부턴지 이게 진압이 목표가 돼버리는 보호가 아니라 그래서 거기서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한다고 오히려 갈등을 유발시키는 그래서 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희망버스가 하여튼 그런 데서 굉장히 큰 피해를 봤었죠.
예. 용기 있는 분들이 나섰다가 지금 말씀이 벌써 이제 그 다음 저희가 토론하고자 했던 것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희망버스의 의미가 뭐냐? 도대체 우리가 1년 지나서 희망버스에서 무슨 의미를 찾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건 좀 평가를 해보고 싶은데요. 사실 그동안에 보면 학계에서도 이런 시도를 했고 운동단체 안에서도 시민단체 안에서도 나름대로 이제 평가를 시도하고 했었는데요. 어떻습니까? 그 열기가 사실은 작년 6월부터 한 연말까지 굉장히 높았고, 그 다음에 김지도 의원 내려오신 다음부터는 또 이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별로 이제 이렇게 열기가 이제 안 살아나는 그런 이제 상황이 계속됐는데, 그럴수록 이제 다시 한번 평가를 해보고 거기서 우리가 되살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느 분이 먼저 한번 평가, 송시인 한번 시작하실래요? 예. 가장 큰 건 이제 한국 사회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질문하는 버스였습니다. 사실은 한진중공업과 김진숙 선배 그런 투쟁도 있었지만 사실은 질문의 버스였습니다. 한국 사회는 지금 어느 위치에 어떤 상태로 있는가, 그런 지점에서 보면 작년 초까지 이제 주로 우리 사회 담론으로 그나마 진보적인 담론으로 얘기됐던 건 복지 담론 정도였거든요. 워낙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강하게 진행되고 그래서 900만 비정규직 사회가 되다 보니까 사회적 불만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니 최소한의 사회복지가 이제 필요하다, 이 정도가 논의됐던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기존 정치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과 철퇴가 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데서 사실은 한진과 희망버스 투쟁을 거치면서 일터 내에서의 분배의 문제, 기본적 분배의 문제가 얘기가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노동 문제, 일터 내에서의 민주주의 문제, 이 부분이 중심 의제로 섰던 게 희망버스의 가장 큰 나름의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총선으로 가면서는 다들 어떤 정치권도 뭐 박근혜 씨 같은 사람도 나서서 비정규직 없는 세상 이제 해보겠다. 모두가 노동 공약을 다 내놓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그런 거에 희망버스를 함께 했던 그 수많은 시민들의 어떤 힘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노동운동 내부로 보자면 이런 죄송하지만 뭐 정동영 의원님도 계시지만 97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이후로부터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사실은 안정적인 일터에서 정리해고 당하고 900만 명이 비정규직으로 내몰렸거든요. 그러면서 단 한 번도 노동자 민중은 승리의 경험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법도 저편이지, 공권력 있죠. 뭐 이데올로기 기구들을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단 한 군데서도 이겨보지 못하고 다 짓밟혔거든요. 근데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노동자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의 연대를 통해서 작은 승리지만 그 승리를 이겨냈다는 이 승리의 경험을 갖게 된 게 굉장히 소중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역을 좀 다녀봤더니 지역분들이 지역 내에서도 이런 사회연대가 안 된대요. 사회가 이러다 보니까. 근데 희망의 버스가 뜨면서 지역 내에서 자연스럽게 그 버스를 함께 만들자, 타보자 하면서 지역 내에 이런 어떤 사회적 연대 운동들이 생겨나는 것. 그리고 정리해고 문제, 비정규직화 문제, 우리 사회에서 지금도 이건 어쩔 수 없는 시대의 대세다. 뭐 이런 잘못된 이데올로기를 사실은 자본과 정부들이 쭉 퍼뜨려 온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시민들이,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파열구를 낸 거죠. 십수년 전만 해도 이런 비정규직 세상 아니었거든요. 대부분 고용은 보장됐던 사회입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정리하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은 가능하고 우리가 이런 사회적 연대를 통해서 만들어 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자신감들을 갖게 해준 것. 이게 이제 희망버스의 큰 성과였고요. 아까 사실은 전 정동영 의원께는 정말 감사하고 정말 그래요. 그런 진정성으로 그런 삶의 현장에 함께 해주시는 정치인들이 많으셔야죠.
근데 지금도 사실 많지 않습니다. 가끔 쌍용자동차 분향소도 보면 인사하러 한번 들리시는 것들이시지 진짜 진정성을 가지고 그런 국민의 문제, 노동자들의 문제에 결합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사실은 저는 국회 청문회나 국정감사 보고 결과적으로 좋은 일종의 승리를 가졌지만 아쉬움과 사실은 이런 것도 있었어요. 뭐냐면 여당이 왜 나섰겠습니까? 박근혜 씨가 왜 나섰고 이명박 대통령이 왜 나서서 처음엔 희망버스를 회방버스다, 빨갱이 버스다라고 공격하다가 3차 가면서부터 조중동 논조부터 바뀌어요. 희망버스도 문제가 있지만 조남은은 무책임하고 이런 기업인이다 하면서 논조들이 실제 바뀌거든요. 그때부터 저희들은 이겼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이제 여당이 사실 정동영 의원의 노력이 있었지만 여당이 안 받아주면 그거 국정조사 못 가거든요. 조남은 어디 숨어 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여당에서 잡아서 끌어내어서 대국민 사과시키고 이래 끌어낸 거잖아요. 사실은 작년에 희망의 버스는 김진숙 선배의 이런 헌신과 희생, 한진 노동자들의 그런 동료의 이런 거에 힘입어서 전반적인 정의예고와 비정규직화가 만연한 사회 구조에 대한 이런 사회적 항쟁으로 갔어야 된다고 보고 갈 수 있었다고 봅니다. 사실은 여당도 그런 걸 아는 거죠. 4월 총선 앞두고 있고 이런 사회운동 놔뒀다간 87년 6월처럼 터져버리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런 판단들을 저는 했다고 보고요. 그러면서 이제 양보와 그런 걸 했던 거라고 이제 전 평가를 좀 합니다. 좀 격하게 제가 얘기했는데 이런 어떤 사회적 평가들이 좀 필요한 건 아닌가 희망버스에 대해서는. 아마 이 희망버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한 곳이 이 노동운동계가 아닐까 싶은데요. 김진숙 지도위원께서 그걸 어떻게 보십니까? 노동운동계에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까? 글쎄 오히려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주변부로 좀 밀려났던, 그래서 1차 때 이제 뭐 민주노총 위원장이나 금속노조 위원장이 참여를 안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었죠. 아니 팔순에 백기환 선생님도 가셔서 담을 넘는데 뭐 조직의 위원장들이 뭐 하는 거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근데 사실 희망버스를 탔던 분들 중에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떤 깃발 아래 모였던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자기 돈 내고 참여했던,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집회에 참여했던 방식하고는 달랐던 거죠. 사람은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노동운동 내에서는 희망버스가 잘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저부터도. 예.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렇게 뭐 어디서 지침 내려오고 공문 내려오고. 사실 지금 민주노총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뭐 당장 뭐 어디 쌍차 침탈당했다, 뭐 농성장에 공권력 침탈한다 이러는데 갑시다 이러면은 공문 보내주세요 이런다고. 무슨 소리냐 이러면은 근거가 남아야 됩니다 이런다고요. 그 정도로 관료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네. 그런데 이 희망버스를 보면서는 이게 운동이, 우리도 처음에 출발은 어쨌든 대중의 그런 절박한 현실상의 요구들, 삶의 문제들로부터 출발을 해서 아주 다급하게 운동들이 진행이 되어 왔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인가 공문이 필요한, 지침이 내려져야 움직이는 조직으로 돼버린 거에 대한 자기 성찰들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하여튼 외부에서 그런 문제 제기들이 사실은 많았더랬죠. 그래서 하여튼 민주노총이 좀 달라져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았고, 제가 재판을 받는데 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뭐 엄청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 전 사실 뭐 먹고 자고 한 거밖에 없는데 위에서. 희망버스 한 번도 못 탔단 말이죠, 저는. 저는 그게 이제 평생의 한으로 남았는데, 지금. 제가 그랬어요. 항소심 최후 진술하면서. 재판장님, 우리나라에서 노동자들이 물의를 일으키지 않으면 누가 돌아봅니까? 그 노동자들을. 쌍용자동차 22명이 죽어서 지금 길바닥에 나앉아 있는데도 누가 그걸 손잡아주고,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런 거를 하냐. 쟤는 지금 6년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이제 피 터지게 싸우지 않으면 자꾸 뭔가 극단적인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디 올라갈 생각부터 하고
그러니까 뭐 한강다리로 올라가야 되는지 크레인으로 올라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제가 크레인에 올라가서 그렇게 이제 해서 309일 만에 내려오니까 많은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그런 거야. 아, 우리도 크레인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을 자꾸 그렇게 극단으로 내몰면서 왜 노동자들이 극단적으로 하냐. 왜 자꾸 그렇게 문제를 그렇게 몰아가냐. 이거는 전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희망버스가 남겼던 성과들이 저는 하여튼 우리가 연대를 통해서 뭔가를 이뤄냈었다는 이게 저는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하여튼 이 대중들의 승리감으로 남아있는 한은 이게 어딘가로 저는 다시 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 의원께서 그 하나 저 측면은 어떻습니까? 이 희망버스가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어떤 사회적인 행동주의, 사회 참여 이런 것들이 이제 촛불 이후에 다시 한번 확인된, 그러니까 촛불이 우연히 나온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다시 또 이제 직접적인 사회 참여, 조직이 아니라 개인 차원에서 그런 게 이제 보여진 건데 정치적으로도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어떤 뭐 SNS나 이런 걸 또 영향을 끼쳤겠지만 그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인들도 굉장히 민감하게 보시겠죠. 저는 이게 우발적으로 나온 게 아니고 연면한 그 역사성이 있다고 봅니다. 광주 또 촛불 이게 다 우리 그 피 속에 또는 우리 역사 속에 저류로 흐르고 있잖아요. 이제 그 요즘 같이 불안이 최고조에 달하고 만연한 사회, 그 핵심에 이제 비정규직 문제가 있고 정리해고 문제가 있고, 근데 이게 남의 문제인 줄 알았더니 곧 나한테 닥칠 문제고 내 가족의 문제고. 아, 김진숙이라는 사람이 저기 가 있는데 다들 미안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도 참 우리 김진숙 의원을 보면서 내 이해관계가 아니고 내 이익이 아니라 내 이웃, 남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건 그런 투쟁을 할 수 있다는 거에 그 인간적 고결함, 거기에 솔직히 고개를 많이 숙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기에 간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러 갔다가 위로받고 가서 힘내라고 하다가 자기가 힘을 얻고 오는, 이것이 저는 한국 사회의 가능성이라고 보거든요. 한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 그리고 갖가지 뭐 쿠데타다 이런 사회 거악 속에서도 그래도 한국 사회가 희망을 갖는 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 상징이 희망버스라고 생각해요. 희망버스를 보면서 아, 한국이 앞으로 장래가 있구나 하는 걸 느낀 거고요. 또 작은 뭐 다른 얘기를 하면 정치권 입장에서 보면 그 한진 청문회를 가지고 그 이제 뭡니까 우리 조 회장한테 저기 김주익 회장 사진 아느냐 몰랐잖아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곽재규 위원장, 박창수 열사. 아마 그 장면이 많은 국민들에게 재벌 회장한테 노동자는 단순히 나사나 볼트나 나트 이런 거지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예의가 없다는 거를 이제 충격적으로 본 거지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청문회 이후 즉 8월 18일인데 그 뒤에 이제 희망 시국대회가 있었고 그 직후에 당에다가 봐라, 재벌 개혁이 필요한 거를, 경제 민주화가 필요한 거를 이 과정이 국민들에게 생생하게 교육시켜주고 있지 않냐. 그래서 제가 강령 개정안을 냅니다. 재벌 개혁과 경제 민주화를 당에 강령에 명시해라. 우리가 정권 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젠 정권 교체라는 말을 가지고 가슴이 뛰지 않는다. 우리가 10년 동안 정권을 가졌는데 새로운 세상을 못 보여줬거든요. 그러면 정권 교체를 한 뒤에 뭘 하겠다는 그것이 손에 쥐어져야 가슴이 뛸 거 아닌가.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재벌개혁 경제민주화를 우리가 정권 잡음하겠다 하는 것을 서약하자, 강령에 넣자.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촉발돼서 경제민주화는 이제 뭐 여당이고 야당이고 뭐 전체 그 정치권이 다 그 지금 전경련하고 이제 각을 이루는 모양새입니다만 사실은 희망버스로부터
또 한진 그 청문회로부터 그것이 도화선이 됐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희망버스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또는 정치적인 그런 의미를 충분히 알겠는데요. 근데 실제로 모든 운동은 그런 장기적인 측면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그렇게 운동을 해서 지금 무슨 성과를 거뒀느냐 이런 이제 질문을 할 텐데요. 뭐 최근에 보도를 보면은 한진중공업 노조 자체는 지금 뭐 노사 상생을 주장하는 새 노조 쪽으로 조합원이 되고 다 이동한다든가 또는 아직도 복직이 안 되거나 뭐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현재 어떻게 보십니까? 목적을 달성했습니까? 뭐 한 번의 싸움으로 목적을 달성할 것 같으면 제가 19살 때 크레인에 올라갔죠. 저는 그런 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여튼 철저하게 힘의 관계고 그리고 사실은 뭐 한 번 이기고 10번을 깨지는 게 노동운동입니다. 네. 뭐 수많은 패배들 속에서 한 번의 승리가 그래서 값진 건데 지금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는 사측이 하여튼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그 희망버스가 그 정도로 이제 올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그거에 기반한 게 컸는데 해도 너무한다 진짜. 2003년도에 그렇게 두 사람을 죽였고 그런데 또다시 정리해고를 해서 근데 그게 회사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경영진들은 주식 배당금 챙기고 지들 임금 인상하고 그리고 그 수주를 직접 담당했던 조원국 상무 같은 경우는 그 아들이죠. 조 회장 아들인데 그 아무런 뭐 책임을 안 지고 노동자들한테만 정리해고의 고통을 떠넘기는 이거 이제 다 알려지면서 이제 공분을 했던 거죠. 지금 같은 경우도 노조에 대해서 사실은 손해배상 안 하기로 했더랬거든요. 근데 그거 이제 158억 3천만 원 제기하고 그 다음에 4년간 수주를 한 척도 못 받았다. 근데 필리핀에서는 이제 60척이 넘는 배를 수주를 받았고 수주가 없다는 이유로 조합원들이 휴업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6월 1일이 복귀 시한인데 복귀를 안 시키고 있어요, 지금. 그런 약속을 안 지키고 단협을 해지했고.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 이제 그 금속노조 한진지회가 7일째 됐죠. 오늘 이제 다시 이제 천막 치고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행태들이 되풀이되는데 문제는 저는 정부라고 생각해요. 그 쌍용차 같은 경우도 1년 후에 복귀시키기로 했던 무급휴직자들에 대해서 아무도 복귀 안 시키고 지금 뭐 신규 채용하고 있다 그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왜 약속을 지키지 않냐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게 사회의 어떤 약속이 지켜지는 거고 단협이 힘을 가지는 거고 노동자들이 뭔가 이게 이 사회에서 이런 존재가 인정받는 건데 그런 걸 다 어기고 아무도 그걸 제지하지 않으니까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들이 뭐 어떤 수단을 선택하겠어요. 그러니까 한진 같은 경우 2003년도에 그 김주익 지회장에 밥을 129일 동안 해줬던 분이 계세요. 네. 그분이 자기가 밥을 해서 올렸던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크레인에서. 그리고 아주 심한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뭐 그러고 나서 해고당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뭐 우리 투쟁할 때는 또 오셨더랬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이제 밥도 올려주시고 이랬더랬는데 또 사측이 저렇게 하는 거 보면서 또 절망하고 이제 정신과 치료를 지금 받고 계시고.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얼마만한 고통을 받고 있는지를 저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크레인에 올라갔을 때도 저 사람들은 정말 노동자 하나 둘 죽는 거는 아무 문제도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이 크레인에 올라가는데 거기 용역들 투입해가지고 끌어내리려고 길을 쓰고 특공대들 투입하고 뭐 그런 것들을 보고 뭐 또 사람이 있는데도 브레이크를 핀을 빼서 움직이려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도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한테는 노동자들이라는 건 진짜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필리핀으로 이윤을 찾아서 떠나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우리는 그걸 이제 끝까지 지키겠다는 거고. 정 의원님, 그 합의안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까? 19대 국회니까요. 오늘 이런 아니 그러니까 전 18대에서 결정한 거는 의미가 아니죠. 뭐 19대 국회가 마땅히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되는 거죠. 여야 정의죠. 정부까지. 금방 김 의원께서 말씀한 정부의 책임 얘기를 했는데 그럼 뭐 당연히 해야 할 것이지만 큰 틀에서 왜 이러는 건가? 국회가 권고하고 노사가 또 합의해서 타결했는데도 뭐 이렇단 말이에요. 그것이 뭔가? 그러니까 민주주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 민주주의가 아닌 거지요. 투표하는 거, 선거하는 거, 그건 민주주의 맞는데 그거 말고 내용으로서의 민주주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의 권리 아닙니까? 노조를 조직할 권리, 그다음에 협상할 권리, 단체 행동을 할 권리, 그 자체가 무시되고 묵살되는 이 현실.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 한다고 하지만 민주주의가 아닌 거예요. 더 가야 되는 것이 더 근본적인 문제고. 아까 그 158억 그걸 어떤 수로 갚으시려고요? 그 손해배상? 그때 2003년도에 김준익 지회장이 크레인회에서 목을 맸던 직접적인 것도 손해배상 가압류였더랬어요. 그 파업을 단체 행동권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파업에 대해서 손실이 났다고 노동자들한테 손배가압류를 때리는데 지금 노동조합 안진지회가 조합비가 400만 원이 들어옵니다, 한 달에. 그 158억을 무슨 수로 갚아요, 그거를. 그렇게 되면 이제 간부들한테 이제 뭐 가압류 들어오고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살 수가 없는 거죠. 노동자들을 그야말로 벼랑 끝으로 내모는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뭐 제재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때 2003년도에도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손배가 압류하지는 않는다는 걸 분명히 단협에 명시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약속들을 너무 쉽게 어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액수는 그것만큼 되지는 않지만 거기 희망꽃의 참가자들도 여러 가지 벌금이라든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송경동 씨는 어떻게? 먼저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좀 전에 이제 국회 관련 역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희망버스 이번에 세어보니까 한 구체적으로 타신 분들만 한 5만 명이고 경찰이 360개 중대가 동원됐어요. 엄청난 사회적 출혈들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진 문제 하나 해결했고 그만큼 나서니까 국회도 그나마 나서서 한진 문제의 어떤 자기 역할을 좀 했습니다. 그럼 이제 쌍용자동차 문제 저희 하나 해결하려면 또 그렇게 해야 되고 재능교육 1600일 된 거 되면 또 그래야 되고 콜투콜 된 6년 된 곳 반려공주 코리아 8년 된 코롱 다 그렇게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그런 사회적 출혈을 거쳐야 정치권이 한번 나서서 그거 하나 해결해줘. 이건 문제 해결이 아닌 거라고 보고요. 사실은 작년에도 그런 게 아쉽고 그랬던 거였는데 그런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정의하고 법, 악법 그리고 비정규 악법을 폐지해야죠 이젠. 그게 국회의 역할이 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위 사업장 그리고 국민들이 그 출혈을 다 해서 조금 사회적 이슈화를 만들어 보면 거기에 이제 나서서 그거 하나 문제 이게 하듯이 하는 이런 국회의원들 실제는 필요 없죠. 이젠 그런 국회도 대한민국 사회에는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전 시인이니까 시적 표현이라고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필요한 거죠. 그걸 국회가 하지 않는다. 그 국민의 국회가 아닌 거죠. 그러면 늘 역사가 거리와 광장을 통해서 80년 광주와 87년 6월과 촛불항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왔듯이 또 그런 어떤 사회적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관련해서 지금 150여 분이 벌금 폭탄을 맞고 민변에 조력하여서 모두 법정투쟁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액수의 벌금? 지금 보니까 한 4, 5억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개인당으로 치면? 개인당 뭐 30만 원 벌금 나오신 분부터 많게는 한 300만 원까지 있는데요. 어떤 분들이냐면 백규환 선생님, 문정현 신부님 이런 사회적 어른들에게까지 하고 있고요. 뭐 우리 김여진 선생 그리고 김세균 서울대 교수, 전 민주노총 위원장 이수호 선생 그리고 우리 공선옥 소설가 그리고 김선우 시인 그리고 미술가들인 뭐 전명, 이윤엽, 신유화 뭐 이런 만화가 이동수 뭐 이런 분들이에요. 150분이 이렇게 지금 당하고 이현 작가님은 저는 괜찮아요. 저희는 벌금 폭탄을 맞지 않았고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다른 동료한테 질문에 이런 게 있었어. 그랬더니 그러게 우리는 아무도 벌금을 때리지 않는구나. 그랬는데 네, 저희는 그런 건 없었고요. 그냥 저희끼리만 고민이 많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확 뜨거웠던 거가 이렇게 탁 꺼진 재 같은 느낌을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들은 많이 했는데 그런 문제는 없었어요. 좋습니다. 지금 이제 토론의 전반부를 마쳐야 되겠는데요. 이 희망버스를 한번 되돌아봤고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봤고 또 그 의미가 뭔지까지 짚어봤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SNS나 또는 채팅창으로 여러 가지 의견이 올라왔을 텐데요. 그걸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 질문 들어온 거, 여기 있네요. 여기 떠 있네요. 김진숙 지도위원께 질문입니다. 한겨레 토요판을 보니까 한진중 노동자들은 여전히 힘든 것 같은데 김 지도위원에만 너무 많은 스포트라이트가 가는 것은 아닙니까? 희망버스의 성과가 김 지도위원께 너무 쏠리는 것은 아닐까요?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먼저 답변을 간단하게. 저도 그래서 세상이 저를 빨리 잊어주기를 바라고. 저는 사실 혼자 싸웠으면 못 싸웠지요. 많은 분들, 우리 특히 조합원들, 그리고 희망버스를 타셨던 분들, 날라리 외부 세력들, 이런 분들이 계셔서 싸움이 가능했던 거고, 여기 정 의원님이나 우리 송시인님 같은 경우들이 다 함께 해서 이제 가능했던 건데, 저도 사실은 그게 대단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인터뷰도 안 했어요, 그동안. 안 하고. 그래서 이제 16일 날 그 희망버스 그 돌려차기 행사 앞두고 이제 인터뷰를 몇 번 했더랬는데, 그래서 저는 그거는 저를 위해서도 그렇고, 희망버스를 위해서도 그렇고,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특히나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한진노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하여튼 저는 이제 인터뷰가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 노동조합하고 하시라, 이제 이런 말씀도 드리고 있고 이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정동영 의원께 한 질문이네요. 정 의원님은 희망버스로 정치인으로서 다시 국민들에게 각인이 되는 계기가 되었는데 실제 지역구인 전북 고속 노동자들의 투쟁에는 소홀하신 것 같습니다. 노동자와 함께 하시는 모습은 좋은데 어떤 모습이 진짜인지 잘 모르겠네요. 이게 상당히 좀 까칠한 질문이네요. 하느라고는 했습니다. 근데 참 노사분규 이게 참 어렵다는 걸 실감합니다. 전북 버스는 시내버스 5개사가 있고 이제 시외버스가 있는데 시내버스 문제는 그래도 몇 달 만에 어떻게 해서 이제 문규현 신부님도 도와주시고 또 자치단체장하고 노력해서 타결했어요. 다시 요즘 이제 또 불거졌습니다만 이제 시외버스 1개사 문제는 정치권이 할 수 있는 수단은 다 소진을 했어요. 국감의 증인으로 불러내서 따지기도 하고 고발도 하고 근데 이제 저희가 여당 같았으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그 불법이라든지 비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이제 근본적으로 좀 들춰내고 파내고 이렇게 되면 아마 사측이 이렇게 일방적인 횡포는 부리지 못할 텐데 막무가내로 하게 되니까 무슨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제 지역구였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성과를 만들어 보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만 역부족이었던 것을 좀 더 많은 관심을 죄송스럽게 가져주십시오.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송경동 시인께 질문입니다. 희망버스가 연대와 나눔을 확산시킨 것은 좋은데 한진중공업 문제도 그렇고 쌍용차 문제도 그렇고 희망버스나 사회적 연대가 완전히 승리한 적은 없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회적 연대도 중요하지만 결국 노동자의 문제는 노동자 스스로 노동운동 진영이 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 이렇게 물었네요. 질문을. 사실은 아까 김진숙 선배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노동자의 운명이라는 건 늘 약자일 수밖에 없고요. 그런 저항이 100% 이기기 힘듭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사회 자체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 것을 그렇지만 그 안에서 인간다움을 잃지 않고 꾸준히 다른 사회에 대한 꿈을 가지고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첫술에 배부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전 작년에 희망버스가 있기 전에 사실은 그게 관가됐는데 어떤 연대운동이 기반이 됐냐면 용산 대출이 투쟁, 그리고 그 후에 기룽전자나 GM대우, 동이오토, 홍대 비정규직 투쟁 이런 데서 사회적 연대 투쟁이 희망버스처럼 크진 않았지만 실험됐습니다. 그리고 연대를 해왔어요. 그리고 희망버스를 만들었던 가장 기본적인 동력은 그 네트워크였습니다.
김여진 씨와 날라리들 농도의 비정규직 투쟁을 통해서 모여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네트워크들이 뭔가 희망의 버스라는 사회적 연대운동으로 모였죠. 여기 촛불 시민 운동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촛불 시민분들도 그랬고 이런 기본적인 이 신뢰들이 바탕이 돼서 이게 확산이 돼 나갔던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그런 희망의 씨앗이 더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작은 해방구 같은 꼬문들이 좀 더 커져서 희망의 버스라는 어떤 하나의 이걸 만들었는데 이게 더 커나가야죠. 근데 뭐 바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저 이제 빵에서 나오고 나니까 희망버스 그 뒤로 뭐 다 없어진 것 아니야. 근데 전혀 아니고요. 그런 네트워크들이나 이 경험들이 다시 올해 이제 6월 16일 희망과 연대의 날로 부족하겠지만 또 모이고 다시 그 속에서의 어떤 신뢰와 힘을 가지고 더 나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저건 사실은 이제 민주노총에 대한 질문. 그리고 왜 민주노총이 해야 되는 일을 희망의 버스가 다 하냐. 어떤 땐 희망의 버스가 투쟁을 왜 주받았냐. 뭐 이런 농담도 받고 그랬는데요. 그런 마음 없고 저는 그래서 사실 희망버스 하면서 아까도 김지도께서 말씀하셨지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이 잘못된 정부와 공권력과 자본과 싸우는 것 이상으로 내부와 싸우는 게 내부를 극복하고 넘어서고 연대하는 게 가장 힘든 일 중에 또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했던 얘기는 뭐였냐면 자꾸 80만 민주노총 언제부터 우리가 80만 민주노총이냐. 처음에 1000만 노동자 단결이었거든요. 지금은 1700만입니다. 민주노조 운동이라는 건 1700만을 상정하고 해야 된다. 그랬을 때는 저기에서 말씀하셨듯이 노동 문제는 노동조합만이 그것도 민주노총만이 해결하고 책임져야 되는 게 아닌 거죠. 이런 어떤 좀 관점의 변화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충분히 답변이 됐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이걸로 전반부 토론을 마치고 이제 후반부로 들어가는데요. 거기 넘어가기에 앞서가지고 이현 작가께서 아까 그 티셔츠를 아주 이쁜 걸 입고 네. 나오셨는데 그게 지금 네. 병아리인가요? 빨간색이요. 이름은 없고요. 예. 이걸 저희가 농담 삼아 붙인 이름이 있긴 있는데 요즘 한국 사회 분위기에서 그 단어가 굉장히 위험한 단어가 다시 되어 있더라고요. 이 색깔을 통해서 연상되는 어떤 이름이 있어요. 있는데 종북 병아리? 아니요, 빨갱이라고 저희는 불렀어요. 네, 저희 더 작가 모임의 회원이신 그 오승민 화가가 그려서 저희가 이제 상징처럼 사용하고 있는. 그렇군요. 네. 김지도 의원도 상당히 강정입니다. 강정. 강정에 살자. 예. 네. 아주 이쁜 티셔츠인데 이 머플러는 늘 하고 희망버스 늘 거의 늘 하고 다닙니다. 그런 거죠. 마스코트처럼. 자, 그럼 후반부 토론은 이제 희망버스는 어디로 가야 하느냐 이런 주제입니다. 지금 송시인께서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이 버스가 이 다음 정류장이 어디가 되면 좋을까? 좀 몇 가지 간추려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송시인께서. 전 우선 희망버스 어디로 가야 되나. 사실은 저는 갇혀 있을 때 수많은 토론과 범사회적으로 이런 논의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선 시인이니까 시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 희망의 버스 그 연대운동은 본인 자신들의 마음속으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런 사회에 살다 보니까 용기나 그런 어떤 연대의 가치나 이런 걸 다 잃어먹고 살거든요. 그리고 다른 어떤 세상은 가능하다는 꿈 이런 것들이 언제부턴가 이제 너무 옅어져 버린 것 같아서 그런 희망버스에서 배웠던 그리고 우리 김진숙 선배나 한진 중공 노동자들이 보여줬던 그런 삶들을 자신의 안으로 좀 가지고 가서 좀 더 주체적이고 어떤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사는 그런 개인들이 좀 더 많아져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자신을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는 자기 자신을 찾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이런 사회연대운동은 더 넓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희망버스 엄청 많이 진화했습니다. 희망버스 없어졌다는 어떤 언론들의 주장에 대해서 저는 이거 바로 잡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희망 텐트, 쌍용 자동차를 지키는 희망 텐트로 갖고 경기 지역 장기 투쟁 사업장 노동자들, 3M, 포레시아 뭐 이런 노동자들을 지키기 위한 희망의 발걸음으로 갖고 또 총선 시기에는 정의하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희망의 광장으로 해서 아큐파이 운동으로 해서 시청 광장에 지금도 텐트가 남아 있습니다. 갖고 밀양의 우리 이계산 선생도 희망버스 참 열심히 탔던 분인데 그런 분들이 다시 기운을 얻어서 타렉버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강원도에서는 160군데 정도 골프장 건설을 한답니다. 거기에 반대하는 희망버스가 지금도 운행이 되고 있고요. 오히려 이런 게 지역적으로 부문으로 더 낮게 확산되어 나가는 과정이었다고 저희가 평가를 해야지. 그게 희망버스가 뭐 거대한 어떤 10,000명, 5,000명이 딱 눈앞에 보여야 되는 운동으로만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렇게 수많은 연대 현장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느 시점에 다시 더 큰 어떤 까닭과 계기를 가지고 모일 거고요. 어찌됐든 이번 6월 16일 날 오후 1시 여의도 공원에선 좀 부족하더라도 한 번쯤은 모여보자 이런 논의들이 돼서 준비가 1만인 걷기 대회로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말씀 나온 김에 그 1만인 걷기 대회를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우선 처음 시작은 저희 희망버스 이렇게 외롭게 싸우고 있는 150여 분의 기소자들을 응원하고 함께 지키자. 그걸 위해서 어떤 자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논의가 시작됐고요. 당연히 그러면 작년에 희망버스에 했던 많은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될 텐데 그러려면 희망의 버스 정신은 실천적 지점에 함께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또 쌍용자동차 22분의 죽음은 이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만이 지켜야 되는 죽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 앞에를 지워버리고 노동자 가족 22명의 죽음 이건 우리 사회 모두가 상주가 돼야 되는 그리고 지켜내야 되는 어떤 싸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 지점에 뭐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 보면서 대신 평화롭고 너무 어두우니까요. 밝고 작년에 희망의 버스에서 보여줬듯이 밝고 기운찬 어떤 사람들이 많이 나와줘서 그런 아픔과 절망의 기운들을 좀 몰아내고 희망의 어떤 씨앗을 다시 좀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제안되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언론노조가 희망 캠핑장 꾸려놓고 있는 여의도 공원에서 1시에 모여서요. 대한문 분향소까지 아주 평화로운 이 세상에서 전 세계적으로도 다시 없을 아름다운 행진, 아름다운 걷기대회, 아름다운 사람들의 그런 연대의 걸음을 좀 함께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김진숙 지도위원도 이 희망버스의 미래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죠. 글쎄요, 지금 뭐 워낙 고통받는 곳들이 많아서 노동자들도 뭐 우리 풍산, 그 다음에 재능 같은 경우는 지금 6년이고 뭐 전북고속도 지금 600일이 다 되고 있고 전주대 노동자들도 단식 농성하고 있고 뭐 강정마을 뭐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든 뭐 MBC도 그렇고 그래서 많은 고통들이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희망버스 간진으로 이렇게 올 때 좋기도 하지만 기다리기도 했지만 사실은 또 많은 분들한테 죄송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또 많은 분들이 왜 한진으로만 가냐. 우리도 절박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드렸는데 사실은 제일 미안했던 게 쌍용차 동지들한테 제일 미안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고통받고 있었고 더 절박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소금꽃 천리길 이래가지고 평택에서부터 부산까지 걸어오고 그리고 사실 뭐 그 희망버스에 계속 이제 결합해서 희망버스를 만들어내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게 또 쌍용차 동지들이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쌍용차 같은 경우는 사회적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부분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이미 생산이 회복돼서 신규 채용을 하는 문제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사람이 22명이나 그것도 절망 속에서 그러니까 최소한도의 약속이 지켜지는 모습만 보이면 전 이분들이 어쨌든 삶의 끈을 놓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조차가 다 이제 좀 이 끊어져 버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라도 그 끈이 되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너무나 절박하게 있어서 그래서 이번 토요일 날 16일 날 같은 경우도 많은 분들이 좀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정 의원께서는 이제 희망버스가 안 가도 가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정치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프랑스 대선 그 부자들 그 이익을 대변했던 사르코지를 무너뜨린 거는 80% 투표율이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닭과 달걀과 닭의 이제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 결국 희망버스 정치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어쨌든 우리 삶에 다 침투해 있어요. 비정규직 정치 문제입니다. 정리해고 정치 문제거든요. 인권 탄압, 벌금 폭탄 다 이게 정치 문제거든요. 이걸 희망버스로 풀려면 너무너무 어렵고 에너지가 많이 드는데 아무리 밉고 싫고 정말 냉소의 대상이고 그래도 저는 그래서 국회에서 투표 벌금제, 주민세 할증제 이거 뉴질랜드나 호주 같은 데서는 한 90% 투표하거든요. 사실 우리 국민이 80% 투표하면 모든 걸 다 바꿀 수 있어요. 우리 민주주의는 실질 민주주의로 갑니다. 가는데 지금 보수 언론과 기득권과 재벌과 관료와 기회주의 관료와 정권이 다 노리는 거 아닙니까? 정치 무관심과 냉소와. 그래서 희망버스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SNS로 가야 돼요. 사실 트위터라는 무기가 없었으면 참 소통의 달인, 글도 잘 쓰시고 정말 우리 김진숙 위원 참 탁월합니다만 그러나 트위터라는 기술이 없었으면 근데 분명히 이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수 언론들 보면은 4.11 총선에서도 이제 트위터에 힘은 이제 별거 없다 이런 식으로 자꾸 폄하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더 나은 세상 쉽게 말하면 혼자 눈물 훔치는 사람이 없는 세상이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고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꿈도 크지 않잖아요. 좀 불안 없이 그냥 단란하게 가족과 함께 살고 싶은 건데 그 작은 꿈을 지금 그런 힘은 국가가 갖고 있어요. 그 국부도 있고 어떤 그런 그 수단도 정책도 다 있는데 문제는 지금 다 힘이 빠져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작년에는 희망버스가 희망을 모았는데 올해는 지금 작년에 비해서 희망이 줄어들어 있단 말이죠. 그게 전 안타까워서 희망버스가 다시 아까 송 시인께서 우리 내부로 가야 된다 하는 말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현 작가님. 네, 아이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일을 아이들이 정면으로 질문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크레인 당시에, 희망버스 당시에도 그 상황을 제가 어떤 아이한테 얘기를 했을 때 아이들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단순한 질문을 해요. 그 조나모 그 사람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 그러면 경찰이 안 잡아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럴 수 있거든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근데 그런 아이들과 그 아이들이 어떤 시기를 통과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내가 재벌이 될 거야가 돼요. 난 재벌과 결혼할 거야. 그것이 아니고 어떤 이상이나 그런 걸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바보고 패배자인 걸로 넘어가는데 이 엄청난 간극이 어느 순간에 이 엄청난 간극을 넘어가 버리는 상황이 되는데 저는 그래서 투표율 문제에 대해서 투표하지 않는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한테 요만큼의 그 비난이나 책임을 얘기하는 건 정말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희망버스 얘기하면서 승리의 경험 얘기하셨는데 저도 지금까지 투표를 꽤 여러 번 했던 것 같은데 배반당했던 경험밖에 아마 없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투표의 행위를 통해서 저는 제가 투표를 해서 됐던 분이 그 김상곤 교육감 딱 한 분이었고 한 번도 당선되는 분에게 투표를 해본 적이 없는데 당선되는 분에게 투표를 해보셨던 분들도 느꼈던 건 배반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 경험들이 나와 있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아닐 것 같고 저는 여당, 야당 막론하고 그냥 무릎 꿇고 사죄하는 게 먼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 간극
그 간극에서 그 아이들이든 어른들이든 사람들이 그 절망의 간극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지켜주는 지표랄지 등불이 되어 줄 수 있는 게 그런 사회적 연대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희망버스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투표나 정치나 이런 것에서나 그러니까 배반당하거나 상처받았던 것들에서도 좀 희망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이들이 그러니까 절망의 영역으로 간 아이들이 물어봤을 때 세상 정말 이런데요라고 했을 때 그냥 우리가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하나의 경험, 기억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게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희망버스 가야 되는 곳이 어딜까 여기에서 좀 거창할 수는 있지만 저는 일국적 시야에서 넘어설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희망버스 5차 때 사실 김진숙 선생님과 께서 했던 게 뭐냐면 미국에서 오큐파이 총회가 열릴 때 85 크레인 위에서 연대사를 김진숙 선배님이 하셨거든요. 미국 뉴욕에 그 총회가 열리는데. 근데 그 당시 저희 작년에 희망버스 할 때 아시듯이 저희도 SNS 얘기하고 그러지만 그런 어떤 힘들까지 포함해서 튀니지나 리비아나 이런 곳에서는 다시 어떤 사회혁명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내부적으로 보면 신자유주의 질서에 대한 반대였거든요. 그리고 또 그것과는 다르게 월가에서 시작된 오큐파이 운동이 작년 10월에는 전 세계 1600개 도시에서 동시에 열립니다. 이게 뭐 어떤 내용이냐면 아시듯이 1%에 맞선 99%의 이제 저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 저희가 희망버스 뭐 굉장히 잘했다 뭐 이래 자화자찬하고 있을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 그래서 우리 사회에 진정 어떤 다시 어떤 한국 사회의 진보와 민주주의가 어떤 측면에서 이제는 어떤 구조로 필요하냐 이런 곳으로 희망버스의 고민과 발걸음에 나아가줘야 된다. 당연히 그건 약자와 지금 싸우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실천적 연대를 통하겠죠. 그렇지만 고민이나 방향은 그런 전체 사회 구조적인 어떤 문제로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뭐 제가 정리할 필요도 없이 송경동 시인이 희망버스 1년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우리 사회에 불평등과 불공정이 있는 한 희망버스는 멈춰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오늘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희망버스 시즌2가 이번 주 16일 토요일이죠. 다시 시작된다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